한국석유공사가 인도네시아 지역의 투나 광구의 지분 매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 석유공사는 인도네시아 대기업 바크리그룹과 투나 광구의 지분 50%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투나 광구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해상 가스전입니다. 하버에너지와 러시아 국영석유 기업 자루 베즈네프트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는데요. 작년 초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전방산업 관리 주무관청인 SKK 미가스의 승인을 받아 30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4조 260억 원 개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하버에너지와 자루베즈네프트는 2027년 투나 가스전에서 하루 100만 표준 입방 피트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일일 원유 생산량은 약 1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됐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요. 자루베즈네프트는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SKK 미가스의 승인을 받은 지 약 반년 만에 지분 매각 계획을 밝혔죠. 이 투유 가스전 사업이 부유하며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기업들도 지분 인수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석유공사 역시 유력한 후보군인데요. 석유공사는 2003년 세계 최대 유전으로 꼽힌 베트남 광구 개발을 주도하고 탐사 단계부터 참여해 2003년 10월 원유 생산을 시작했죠. 베트남에서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미국, 페루, 카자흐스탄, 영국, 예멘 등에 진출했고요. 이번에도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량의 원유와 가스를 확보해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는 한국석유공사,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한국석유공사입니다. 이 회사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이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 한국석유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한국석유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지난 1979년에 설립됐습니다. 70년대에 오일 쇼크를 겪었던 박정희 정부에서 석유 확보를 위해서 만든 공기업인데요.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석유공사법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해서 석유 자원의 개발, 그리고 석유의 비축 이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천연가스를 2004년부터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됐었는데요. 이 동해가스전이 2021년에 매장량 고갈로 지금은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잠깐 산유국이 됐었던 이런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사실상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의 수급 안정이라는 측면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하냐, 쭉 내려서 10조에 보면은 뭘 하는지 나오는데요. 석유 자원의 탐사와 개발, 그리고 이런 것들 쭉쭉쭉쭉 한다고 나와 있고요. 최근에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암모니아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영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국가 차원에서 유전의 개발을 직접 하겠다라는 게 이 공기업의 설립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울산 동해가스전도 역시 한국석유공사에서 개발을 한 곳인데요.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이나 정유 이런 석유와 관련된 산업들은 굉장히 발전해 있지만은 이거랑 별개로 유전 개발 쪽은 한국석유공사가 그나마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꽤나 활발하게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자원외교, 이 자원외교의 핵심적인 공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광구 지분을 인수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광구는 남중국해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버에너지, 이거는 영국에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러시아 국영기업이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년 만에 지분 매각 계획을 밝혔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몇 석유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 역시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사실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요, 문제점도 있었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자원 외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된 거,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자원 외교는요, 시간과 자원,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될 필요성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는 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드렸지만요. 석유뿐만이 아니라 핵심 광물이나 원자재 이런 것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산업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이 소재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 광물이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80에서 90%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건데요. 아래쪽에 보면은 구체적인 수치들이 있는데요. 수소나 리튬은 거의 80%, 그리고 네오디뒻 연구 자석은 80%가 넘죠. 최근 들어서 비중이 조금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중국 쪽에서 수출을 막는다면은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거의 좌초될 정도, 그 정도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 너무 크게 의지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산업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이 대부분 이런 문제점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중국이 원자재 쪽에서 워낙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나라 쪽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인데요. 한일 관계가 한참 안 좋았을 때 일본 쪽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 1차 오일 쇼크는 중동 지역에서 원유라는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중동 편을 들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긴 했지만요. 그래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국회나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이 내용인데요. 이걸 포함해서 소부장 특별법 그리고 공급망 기본법 이 세 개를 공급망 3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좋아요. 조기 경보 체계나 핵심 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 대응 체계, 긴급 대응 조치 등 이런 사안들을 규정을 했다. 그래서 또 거창하게 국가의 안전 보장, 국민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근본적으로 핵심 광물의 공급을 안정화하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중국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세계 원자재 공급의 핵심 중에 핵심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1차 오일 쇼크의 가장 큰 이유를 자원의 무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원의 무기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거기다 지금은 미중 갈등이라는 공급망 분화 속에서 우리랑은 사실상 다른 사이드에 서 있는 촉이기도 하고요.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운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걸 위해서는 일단은 공급망의 흐름 자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되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외교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해외의 유전 지분 인수 같은 것들, 이런 것이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